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 마중물님이 청해 주셨어요. 네. 블랙서버스의 She's Gone 함께했습니다. 스틸하트의 쉬즈건을 많이 아시는데 그쵸. 이거는 조금 더 올드한 오지 오스본이 부른 명곡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하고 주원 씨는 이 노래를 모른다 그랬고 몰라요. 저와 정철진 평론가가 아니, 오지 이거- 오스본에 대한 추억담을 얘기하느라 타이틀이 도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주인공은 아니더라고요. 듣다 네. 보니까 여기까지. 정철진 평론가의 그 오지 오스본 노래에 대한 그 회한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타이틀이 아니, 돌았네요. 네? 소송님이 이 노래 뭐죠? 너무 좋네요 하셨고, 노래에 대한 댓글이 없어요. 지금 네. 이재명 후보랑 윤영선 후보 토론회보다 넘어오신 분들이 지금 네. 여기서 싸우고 계시는데 네, 오늘 저희는 프리데스크입니다. 오늘 네. 정치수다 아니고요. 네. 오늘 머니톡 있는 날이니까 네. 우리 경제 얘기하자고요. 네, 저희는 정치 뉴스는 이따 큐시트 산책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들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조금 정치 댓글창에서는 뭐 소식은, 하셔도 네, 돼요.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오늘 낮에 좀 나왔던 뉴스 중에 제가 2개 골라봤는데 조원 씨 좋습니다. 지금 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일상에 좀 많이 제한을 받았었잖아요. 2년 넘게 그랬죠. 근데 지금 회복됐다고 느껴요? 주원 씨는 어때요? 저는 많이 느껴요. 어떤 점에서? 우선 운동할 때 느끼고 술 마실 때 느끼고. 네. 제한 왜냐면- 풀리고 네. 인원. 그러니까 뭐 시간도 시간인데 네. 인원 제한이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네. 친구들 6명에서 먹자 할 때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인원 제한이 풀리니까 이제 슬슬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대학 축제 열려서 네. 축제장에서 환호하고 맞아. 또 축구장 어제 뭐 반주, 그 브라질전도 야구전, 네.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풀리긴 그리고 풀렸어요. 요즘에 뭐 유흥가에 가보면 사람들 북적북적한 거 진짜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1차로 끝나던 술자리도 2차, 3차까지 이어지기도 그쵸, 하는 것 그쵸. 같고. 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걸 실제로 조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요? 네. 예. 삼성카드가 카드 회원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음. 그랬더니 이 일상이 회복됐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20대는 응답자의 70%가 회복됐다 이렇게 답했어요. 근데 여덟 명 연령대별로 중 7이네.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 일상이 회복됐다는 답변이 30대는 58% 줄어드는구나. 줄었고 예. 40대 62%, 50대 이상은 55%. 그래도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적어지더라고요. 다 절반 이상은 그렇죠. 회복됐다 느끼시네요. 그래서 일상이 회복됐다는 걸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 이유도 물어봤어요. 그 여기서 이제 연령대별 차이가 조금 그것도 다를 것 나오는데 같아. 재밌겠네요. 20대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된 거. 그러니까 지금 주원 씨랑 마찬가지. 많이 모였다. 20대 마인드인가 보네, 제가. 그리고 방역 패스 해제가 두 번째였어요. 근데 50대 이상은 근데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진 것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다 1위였는데 그쵸. 50대 이상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게 아. 거의 1위랑 비슷한 그게 퍼센테이지였어요. 답답하셨구나. 그래서 확실히 일상 회복됐다는 걸 느끼는 그 계기가 연령대별로 조금 다르다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가장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 했더니 역시나 친구나 지인들과의 모임 제한을 꼽았고요. 해외여행, 문화생활, 가족과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데믹이라고 하죠.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63%가 압도적으로 뭐죠? 해외여행을 꼽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친구나 지인과의 모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가긴 하는데 저는 아직은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네. 꺼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엔데믹이 원숭이, 돼야 두창,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좀 등등등 불안하긴 하니까. 새 변이가 많아서. 그리고 하나 조심하셔야 더 이 기사도 코로나19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 기사인데 이건 꼭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뭐죠? 제목 띄워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있대요. 네. 여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 동안 등록된 유기동물 등록 건수가 11,363건. 이게 직전 한 달보다 30%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해에는 이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생 건수가 그 전해보다 오히려 9% 정도 줄었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외출이나 여행이 이렇게 여의치 않을 때는 반려동물이랑 집에 있는 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막 외출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하니까 버려지는 동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우면 안 돼요, 애초에. 네, 버릴 그러니까요. 거면. 그래서 한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반려동물 보고서를 봤더니 반려동물 때문에 외출이나 여행 가기 어렵다. 이렇게 응답한 양육자가 한 30%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저런 결과로 이어지는 건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집에 있을 땐 좋고 또 여행 가자니 또 불편하고. 이건 좀 너무 저 이기적인데. 본인의 그 상황에 맞춰 길렀다가 버렸다가 하는 거라면 기르지 않아야 되겠죠? 엄연한 네. 생명인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댓글창에서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 게 오늘 별로 없네요. 네, 아직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MB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쭌쭌이님. 많이 거슬러 올라가네. 자, 8초 브릿지 후다닥 보고 오늘도 그러시죠. 정철진 평론가님의 머니톡 진도가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요. 이렇게 본론으로. 하셨습니다. 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가시죠. 네, 복잡한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의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추억담 잘 들었습니다. 종종 네. 비방용이었죠? 네, 비방밖에 안 합니다. 추억담은 여러분도 궁금하시라고. 네. 추억은 항상 비방이죠. 네, 그렇죠. 혹시 네. 방송에 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얼른 추억은 본론으로. 무덤까지. 네. 우리 정철진 평론가를 지켜야 합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올렸어요. 2달 연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의미를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을 텐데 당초 이제 오늘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한국은행이 네. 채권 전문가들 웬만한 전문가들 95% 이상을 네. 그랬죠. 예상을 했었고요. 소수설은 뭐였냐면 0.25% 포인트. 우리가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렇죠. 말하죠가 아니라 0.5 0.5. 빅스텝을 할 수도 있다. 0.5% 포인트를 예상을 한 아주 소수가 있었었는데 역시 0.5는 아니었었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살펴봐야 되니까 이제 0.25% 포인트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연 1.75%가 됐다. 그런데 잘 보니까 지난달에도 올렸잖아요. 네네. 이번 달에도 올리고 2달 연속 연속. 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가 언제였나를 봤더니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정말 오래전에 오랜만에. 있었던 네. 그만큼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증이었었고요. 당장의 어떤 막 그런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뭐 17조 원의 이자가 네. 부담이 되고 네. 이거를 나누면 뭐 개인당 연 80만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완전 기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0.25% 포인트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대출 금리는 얼마 오를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죠. 근데 가상금리가 더 그렇죠. 있으니까. 네. 0.25%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한 1,900조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차주들, 돈 빌린 사람들을 쭉 n분의 1을 한 게 연 80만 원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차주 중에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분도 있지만 2억, 3억에 그렇죠. 빚진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억대로 빌린 분들은 실은 이제 이 금리 인상, 금리 상승 추세에 연이자로 따지면 연 80만 원이 뭡니까? 그렇죠. 몇백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연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뭐 예금 금리도 올려라라는 댓글 많이 써주고 계신데 대출을 받으신 분들 특히 변동 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게다가 또 하나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이제 신임 총재죠. 이재명 네네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은 물가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꾸리겠다. 더 근데 올리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중앙은행장은 절대 말을 직설적으로 안 하고 그렇죠. 돌려 말하면서 시장에 그러나 알아먹게끔 하는 그럼요. 이게 이제 중앙은행장식 그 코멘트인데요. 네. 이건 뭡니까? 몇 개월간은 물가에 맞춰 통화 정책을 꾸린다. 음. 몇 개월간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오늘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 당초 한 3.1%였던 거를 연 4.5%로 올리고. 확 올렸잖아요. 네. 이걸 전망치 자체를 4.5%로 확 올렸다는 건 향후 몇 달 동안 물가에 맞춰 통화 정책을 피겠다라는 것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 예.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또 낮췄잖아요. 예. 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세요. 오늘 잘 보시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꽤 괜찮게 출발을 하다가 네. 이제 기준금리 결정을 하고 인상한 다음에 이제 목표치 나오면서 확 네. 주가가 떨어져서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네네네. 금리를 올린다는 건 알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확실성이었어요. 예측 가능했었는데 네네.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첫 번째가 경제 성장률 성장률. 하향 조정이었는데 네네네. 올해 2.7%는 그랬다 쳐요. 근데 내년을 2.4로 잡습니다. 0.3씩 계속 빠졌네요. 예,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6개월 정도를. 음. 근데 내년도 올해보다도 더 안 좋다. 2.4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한국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 한국은행이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잡습니다. 4.5라뇨. 제가 그 보도자를 보고 또 봤는데 4.5% 깜짝 놀랐죠. 4.5는 정말 네. 그런데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는 늘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올 연말 뚜껑 열고 보면 더 오를 수도 오를 있다는 가능성이 거죠.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물가 상승은 이제 뭐 다가왔다 우리 현실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는 법을 보면은 기관의 목적이 물가 안정이라고 네.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5%라는 거를 딱 제시했다는 거는 정말 상징적인 올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죠. 정말 예측을 할 수 있는 예. 발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말로만 듣던 네. 디플레이션이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예, 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죠.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물가가 네. 높은 상태이기 높은 상태니까.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아 제가 잘못 예, 근데 얘기했네요.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맞습니다. 네. 스태그 다음에 디플레가 그렇죠. 와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순서인데 네. 그거를 아마 이창용 총재도 계속 의식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스태그는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고 한국 경제가 빠져들 가능성도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일하게 오늘 새벽에 뭐가 나왔냐면 미국의 5월 연준에서도 FOMC 회의를 했잖아요. 네. 그 회의의 내용이 공개되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네. 이제 그게 항상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은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일종의 중앙은행장들 혹은 금통위원들의 책무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모르죠. 모르죠. 그냥 모르죠. 근데 근데 일단 얘기는 한 건데 괜찮 스태그는 네.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 치고는 네. 이 전망치의 조정이 좀 걱정됩니다. 걱정되죠. 예. 이렇게 내놓으면서 스태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예. 설득력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문제는 금리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 물가를 못 잡을 때가 잡을 문제죠. 때. 아하. 왜냐면 지금 인플레가 진짜 복합적이라니까요. 그렇죠. 국내 요인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원자재 때문이냐 원자재 때문만도 아닙니다. 먹거리가 여기에 지금 이상기후 그러니까요. 가세했죠.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인도가요. 지금 밀가루에 의해서 설탕도 네네. 수출 금지라는 자원의 무기화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 버리고 있기 식용유도 때문에 그렇고요. 예. 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들 주식시장이 왜 안 오르지 안 오르지 그겁니다. 물가를 못 잡으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 자산을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죠. 가장 타격은 실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은 부동산 예, 시장, 예. 부동산이 가장 나쁘다 보시면 되겠고 네. 주식은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랐을 때 피해 보는 기업들, 예, 뭐 가령 거기는 성장주, 뭐 떨어지겠죠. 나스닥 이런 네. 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는 아니지만 안 좋지만. 실제 주식은 인플레에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에너지 기업입니다. 예, 좀 이따 뭐 태양광도 오늘 얘기하겠고 그 동안에 정유주 얘기를 하겠지만은 계속 전가에도 우리가 욕하면서도 네. 욕하면서도 싸는 기업들은 또 괜찮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저물가주, 고물가주 하면 이제 고물가주에 대한 투자는 남아 있는 거고요. 코인, NFT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지난주에서도 했죠. 네. 지금 돈이 내가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NFT입니까? 지금 NFT 50억짜리 그러니까요.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빚 관리. 그렇죠. 부채 여유가 관리. 있어야 그렇죠. 그때 말씀하신 양동이에 뭘 넣죠. 네, 지금 뭐 지금 여유가 라이언님 없으니까. 물가 상승 내년 초까지로 보던데 더 가봐야 하지 않을까. 강민승님 예. 삼겹살 2인상 차림 비용이 1년 새 2만 원이었던 게 2만 7,600원이 됐다. 예. 아, 지금 뭐 다 비슷한 얘기 하고 계시네요. 예. 부동산 하락이 시작될 것 같다. 예. 저 같은 경유값도 미쳤죠. 네. 네, 맞습니다. 경유값도 유가 때문에 6월에 물류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이 이런 글도 경유가 있어요. 예, 지금 네. 화물차 우리 기사님들 다 맞아요. 개인 사업자분들 지금 아우. 못 버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유차 사신 분들이 좀 기름값 좀 아끼려고 하셨던 건데 지금 뭐 역전이 되니까 네. 근데 요즘 온라인에는 이제 예. 물가가 이렇게 뛰고 이제 시중금리도 뛰고 근데 또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이래서 네. 그런지 닭적이라는 말이 네. 나오더라고요. 닭적도 모르고 꽁은 아는데 네, 닭공은 아세요? 네, 알죠. MZ 세대 후배들 보면 닭적을 닭공,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직장을 1997년에 네. IMF 외환 위기 때 가졌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항상 너 돈 모으려면 닭치고 적금 들어. 예, 닭적이 그냥 다
대세였어요. 네. 네. 97년이면 저보다 많이 형님이셨네요. 네. 그렇게 안 차이난 갑자기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야, 기억이 97년 하니까 확 차이나 보인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사가 다니던 월급 나온 통장이 한일은행이었는데 지금 네, 없어졌죠. 없어졌죠. 한일은행에서 5년 만기 네. 연 25% 그때 그랬어요. 적금이 IMF 있었어요. 직후에. 네, IMF 직후에 20% 때. 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닭적이 다시 부활한다. 왜냐면은 지금 MZ 세대들 엄지원 어딜 속여. 데드크로스님이 엄지원 어딜 속여도 뭡니까? 저 단문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어떤 분도 엄주원 아나운서 하는 말 들으면 60대가 됐었어. 아, 이렇게 두 분이나 이렇게 벽을 딱 쳤거든요. 큰 형님이라고. 예. 근데 어딜 속여? 야. 근데 저를 지금 완전 말씀드린 한 방에 게 보내버리시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적금 들어라 하면 막 깜짝 놀라요. 뭐 예금이 그렇죠. 뭐예요? 적금이 맞아요. 뭐예요? 맞아요. 뭐 예. 응. 코인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지난 이번 주였을 겁니다. 충남 서천에 서천에 있는 신협 같은데요. 네, 네. 그 서천 신협인가? 거기에 연 6%짜리 아, 이거. 적금이 나왔어요. 연 6% 적금인데 뭐 금방 끝났다던데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웬만한 이렇게 고이자율 적금은 뭐 해야 주고 네네. 한도도 월 그게 아니라 20만 원밖에 무조건? 안 돼. 무조건. 그게 100억짜리였는데 바로 전국에서 돈이 와가지고 이 적금의 소지훈이 그 됐었는데. 이자를 어떻게 주려고 그러죠? 근데 그만큼 이 소위 말한 그 맞춘 거죠. 자금 조달과 그런 것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2%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야. 아마도 요즘에 역머니 무브라고 해서 네, 다시 다시 돈들이 은행으로. 이렇게 가고 20대들도 적금이 뭐예요? 이렇게 좀 묻는 친구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증시가 네. 워낙 불안하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좀 당했잖아요. 네. 네, 코인도 그랬고 그런데 뭐 원금이 보장되는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신문물을 접하듯이 그래서 이 적금의 닥치고 신문물. 닥치고 적금 시대 네. 예. 역시 금리 상승기 금리 인상기 맞물려서 다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진개똥님 저희 동네 새마을금고 적금이자 8% 어딥니까? 가짜 뉴스 아니에요? 어딥니까? 6%인데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딥니까? 팔은 약간 MSG가 들어간 느낌인데요. 뭔가 카드 쓰고 현실 가능성 뭐 해야 있나요? 되는 거 아닌가요? 동동아님? 이거 어디 뭐 있다면 있는 거죠. 저희 퇴근하고 셋이 같이 가시죠. 가야 되겠는데요? 가야 되겠는데요? 네. 네. 자,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에너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원전과 태양광의 대결이다. 요즘 심심찮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보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고 이 정도였나라고 할 텐데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 뭐 안 좋은 장에 오늘 태양광 관련 태양광자만 붙은 주식들이 다 엄청 뛰었죠, 오늘. 날라갔었습니다. 네. 뭐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용량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거에 이제 순위가 이렇게 네. 얼마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여러분과 네. 맞춰볼게요. 우리가 네. 이제 연간 한 발전 설비 용량이 13만 메가와트, 14만 네. 메가와트 정도가 돼요. 14만. 이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1등 비중은 뭘까요? 뭐 우리가 뭐 무슨 발전 뭐 하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발전 1위가 뭘 것 같아요? 1위의 에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이 네. 태양광이었어요 이번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화력? 1위는 가스입니다. 가스. 네, 천연- 가스가 1위. 아. 2위는요. 1위 가스가 한 4만 메가와트를 책임지고 2위가 가스가 4만. 네. 2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그겁니다. 화력. 네, 화력 발전이 화력이 2위. 얼마예요? 이게 한 3만 뭐 1,000, 2,000 네. 비슷하네요. 네. 3위와 4위가 약간 원전과 깜놀이 된 거예요. 태양광이었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3위는 원전일 원전,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3위도 아니에요? 네. 간발의 차이로 3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 전기 발전을 책임지는 3위 설비 용량이 태양광이었고 4위가 원전.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로 태양광이 원전을 제쳤다는 그게 것은 최근 네. 기준이에요? 예. 네. 아, 오늘 태양광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홍승표님 가스공사 상조가 이거는 이제 지금 네. 러시아발 때문에 천연가스 국제 천연가스 차트 보시면은 뭐 지금 톤당 9달러까지 가고 뭐 역대 사상 처음 보는 천연가스가 나와서 그런 거고 태양광은 이 설비 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자력일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 태양광 발전, 태양광 투자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뤄졌고 우리나라의 3일의 발전 설비를 책임지는 선전 정책 전에도 이랬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고 많이 투자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바뀐 올라온 거죠. 거죠. 제 질문은 재생에너지 중에. 가스 화력보다도 원전이 낮았던 거예요? 아니면 1등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역시 가스가 가장 제일 압도적이었을 많았어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스는 뭐 압도적인 네.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선
묻힐 수 있는 태양광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나왔었는데 아까 제가 VS를 달았다라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는 원전 정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왜냐면요, 여러분 이 가스 빼고 화력은 일단 진짜 처참하게 급감합니다. 네,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항마들이 누군가가 차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맡은 기업들은 수혜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8% 적금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랬더니 여기 난리 났어요. 어디예요? 그 여기 좌표 위법 찍어주세요. 행위자 단속반님 내일 연차 쓰겠다고 어디인지 알죠? 아니 왜 연차는 다 온라인이에요. 요즘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연차 쓰시네요, 예, 예. 연차. 아 요즘 쓰시면 늦어요. 쓰시면. 그때 네. 진계동님 거짓말이죠. 뭐 막 조건이 뭐예요? 이랬더니 6월 15일까지 8%라고 합니다. 진계동 계속 따라주고 계세요. 이거- 저 가입할까 고민 이거 중입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6월 부분이라. 15일까지 8%래요. 네. 야,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개인 믿기진 톡 않습니다. 이거 DM 이 진계동님한테 DM 갈 것 같은데요. 어딘지.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 사실 어디까지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원전이나 천연가스가 사실 그때 제외됐었죠, 처음에. 유럽연합이 네. 그린 텍소노미 할 때 그 원전이랑 천연가스 뺐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그걸 다시 넣었죠 작년에. 네. 그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신재생 그러면서 에너지. 이제 우리도 많이 헷갈리게 된 네. 겁니다.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뭐 클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대체 에너지, 탈탄소 에너지에 천연가스하고 원전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원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린 텍스노 분류 체계에서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천연가스와 원전이 유럽에서 끼어들게 된 네. 거거든요. 분류 기준이 바뀐 분류 거구나. 기준이. 근데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 원전이 엄청 약해요. 하고 태양광과 이런 신재생으로 엄청 빨리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재생만으로는 자국의 에너지, 이 전력을 못 맞추니까 독일은 가스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천연가스를. 그런데 또 하나의 유럽의 투톱인 프랑스는 원전 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도 대체 에너지로 갔는데 거기도 아직은 부족하죠. 효율이라든가 가성비 때문에. 근데 프랑스는 원전을 지금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독일, 프랑스 투톱이잖아요. 그거에서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 둘이 이 팀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어디까지를 이거 두개 대체 다 에너지를 넣자. 할까 하다가 두 개 다 넣자. 야 그 프랑스 원전 밀어 넣어야 돼. 그러니까 독일은 야 천연가스 밀어 넣어야 돼. 그래서 두 개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구나. 다 들어가서 지금 천연가스 원전은 일단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화력은 빠지겠지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일단은 천연가스와 원전을 쓴다면 끌고 가겠죠. 네. 끌고 가겠는데 과연 이제 지금부터의 근원적인 질문은 이제 가스와 원전의 이 전 세계가 미는 이것을 그린 에너지와 청정 그게 어디까지냐가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뭐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탄소 배출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저들의 강대국들, 저들이 일단은 대체 에너지로 막 가기 전까지 얘네를 써요. 가스도 쓰고 원전을 써요. 그러다가 자국이 완성됐을 때 이번에는 자국이들이 만든 그린 텍소노미에서 또 얘를 빼. 그러면 우리는 또 이거 뭐야 또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떤 강대국들이 정하는 논리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원전도 끌고 가고 가스도 끌고 가되 또 해왔던 태양광이나 뭐 이런 대체는 재생에너지. 수력이라든가 뭐 풍력이라든가 우리도 준비를 같이 해놔야 일단 된다. 가서 네. 계속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저들의 그 어떤 또 변심일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도. 예. 지금 중요한 에너지 이야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댓글창에는 에너지 관심은 없고 8%에만 아니 적금 기간 10년 아니냐 1억 넣으면 800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완전 거기에 매몰돼 계셔요. 너무 재밌다. 적금 10년은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금리 상승돼 10년 네. 동안 무슨 적금을 네? 네. 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야, 이렇게 여기도 김경원이 그런데 에너지 이야기 하는데 아직도 대출 이야기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 하셨습니다. 저 범블비님이 맞습니다. 원자력, 천연가스도 받고 태양광, 풍력, 수력도 일단 다 같이 가져가는 게 가서 좋겠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범블비님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철진 넘어가 평론가와 볼게요. 네. 함께 머니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목요일 코너잖아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전망을 해주셨고 네. 네. 오늘은 성과를 좀 분석 평가를 네. 해주시죠. 일단은 항상 그 미국과의 뭘 할 때 보면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네. 기자들도 이제 클리셰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과 이런 거 한번 끝나고 나면 현금 주고 어음 받았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제목입니다. 뭐 몇 조가 갔다. 뭐 이런 거죠. 네. 뭐뭐 할터 뭐 이런 것처럼 스포츠 기사처럼 요번에도 역시 현금 주고 어음 받은 네. 거죠. 삼성전자 또 현대차 상당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50억 달러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50억 달러 하게 되면서 이제 그쵸 한 10조, 12조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는 실은 미국은 근데 항상 이 현금 결제를 잘 안 해줍니다. 늘 어음을 줘요. 예.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의 어음이 그래도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들을 하는 거겠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 네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바랬던 것은 이거는 바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지만 네. 그들 개인과 뭐 개별 기업과의 관계지만 전체로 좀 봤을 때 저는 이제 통화 수합 정도. 네. 예. 정부 대 정부로. 예, 네. 정부 대 정부. 그러니까 는 아니 그 좀 미묘한 게 있지만 할 그래서 수도 있다. 예, 하시죠. 예. 특히 통화 수합도 이런 기관과 규모가 있는 통화 수합이 아니라 상설 통화 수합. 이건 진짜 우방들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외환 문제는 네. 환율 덜죠. 상황. 네. 원하는 때 미국 달러 끌어오는 상설 그러니까요. 통화 수합인데 근데 결론은 이것도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내막을 보니까 통화 수합을 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닙니다. 그럼요. 연준, 그러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하는 거여서 마치 뭐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좀 뭔가 좀 전쟁이 있었으면 라이언님도 어땠을까. 지금 통화 수합이라도 받아왔어야 했는데 네. 하셨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파월 의장이 한번 방안을 해야 가능한 예, 건가요? 아니, 뭐 뉘앙스라도 좀 해줬으면 왜냐하면 좀만 나왔어도 1250원 밑으로 확 떨어졌을 텐데 환율이 실제 지금 안 원하는 떨어지고 만큼은 있죠. 안 떨어졌거든요. 네. 지금 1260원 이제 그런 차이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좀 시간이 있나요? 5분 정도 5분 정도 있으니까. 남았습니까? 네네. 아니요. 한 2분 정도 더 하셔도 남아 더 하시면 있습니다. 됩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차이는 트럼프는 이제 중국과 싸울 때 네. 1대1로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뭐 팀을 안 짜고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네, 네. 관세를 확 때리고 막 1대1로 붙는데 바이든은 팀을 짜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하고 오고 일본하고, IPF 인도 경제 인도 태평양 태평양 프레임워크를 경제 짜고 네. 이런 것은 바이든식의 중국 대결은 팀을 만들어서 네. 중국과 대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팀에 들어간 것을 거죠. 공식 표명을 네.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 팀의 가장 강점은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예, 이 팀에는 반도체 장비를 하는 미국, 뭐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의 미국, 메모리의 우리나라, 파운드리의 대만, 소재 부품의 일본, 설계 유럽은 여기 프레임워크에 안 들어가. 네. 이 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바이든이 팀 꾸리는데 가장 에이스야.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게 글쎄요, 우리한테 생각보다.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미국의 그 반도체 패권에 편입이 된 건데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렇죠. 어떨까요? 저는요, 좀 삐딱선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반도체는 생태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국이 잘하면 우리가 우리의 최대 능력을 발휘해서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파운드리는 대만이 잘해, 대만이 쭉 갑니다. 네. 하고 미국은 이제 반도체 장비를 하죠. 갑자기 근데- 강점이 있는 예, 근데 거구나. 지금은 이제 패권을 잡으면서 미국이 조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은 그 팀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좋은데 왜냐하면 가령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끊어버리면 우리 속수무책입니다. 감독을 받는 거구나. 예.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일종의 조율과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들은 꼭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걸까? 예, 그런 의문이 좀 남기는.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겠죠. 그렇죠. 예, 보복을 할 때 있어서 그것도 걱정이죠. 우려가 돼요, 사실. 예. 근데 이제 반도체 팀이 결성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이 앞에선 깨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든도 제일 먼저 반도체를 챙겼었고 그러나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보복할 거고요. 중국 스타일이 우리도 그런 친구 있잖아요.
한 4년 전 걸 가지고 느닷없이 그렇죠. 화나가지고 맞아요, 너 막 맞아요. 왜 그랬어? 너 왜 맞아요, 그래? 하면 맞아요. 4년 전 너 그때 알고 나 보니,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약간 좀 지금 보복 안 하더라도 한 3년 뒤에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네. 점 우리가 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겠네요. 네. 다음 주는 지방선거 이후입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하는 시간이지만 뭐 정치와 경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네. 그럼요. 다음에는 선거 결과하고 시장을 좀 연결한 또 그렇네요. 재미있는 분석을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개표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퀴즈트 2분 빠르게 반 남았으니까 가볼까요? 빠르게 가야 되겠네요. 네. 오늘 톱은 이겁니다. 정말 많은 근로자, 노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저처럼 50대면 더더욱 관심 있는 이 기사.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 연령 차별이다. 대법원이 오늘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 깎는 임금 피크제 위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연령에 따라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다면 임금 피크제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대법원 판결의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요. 노동계, 시민 그리고 재계의 반응을 종합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되는 변화를 노동 전문 기자가 출연해서 분석합니다. 오늘 톱블록 월급쟁이라면은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판결이니까 확정이 네. 나는 거네요. 자, 지방선거가 6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을지.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MBC, KBS, SBS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더 조사할 수 그 없고 공표할 수 결과가 없죠. 오늘 뉴스데스크에 네. 보도됩니다. 마지막 조사. 자,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민주당이 4곳, 국민의힘이 9곳에서 우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머지 수도권만 네 보면은요. 곳은 서울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크게 앞섰고요. 네. 경기와 인천은 초박빙 양상입니다. 그리고 국정 안정이냐 아니면 견제냐 이것도 물어봤는데 안정 쪽의 여론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새 우수했고요. 정부 초기라 그렇군요. 이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 접전인 지역도 많았고 재미있는 내용들 많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가면 다른 언론사가 좀 물 먹었다 해서 조금 아파할 단독 뭔데요?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제목 띄워주세요. 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경찰 소속 101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이 분실됐습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집무실 경비하는 경비단에서 저렇게 실탄이 분실되고 찾지도 못한 거는 초유의 일입니다. 이게 389경 권총에 쓰이는 탄환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초 남았죠? 승리. 성매매 도박 혐의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상고심이 있었는데요. 적용된 혐의 9개 모두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현재 국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는데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되게 됩니다. 2023년 2월까지인데 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서 이 씨의 혐의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네, 저는 아니군요. 내일 저는 내일. 저희 프리데스크는 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내일, 엄한 아나운서는 다음 주 네네.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